자, 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입니다. 자, 우리 앞선 논의에서 요나스가 제시하는 새로운 생명관이 목적론적 생명관이고, 이 목적론적 생명관에 따르면 인간을 포함해서 인간 아닌 생명들 역시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을 가지고 있다. 즉, 모든 생명은 정신과 물질이 통합체이지, 데카르트가 말한 것처럼, 데카르트의 견해처럼 인간 아닌 생명을 물질로 취급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모든 생명이 물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신적 측면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은 살려고 애를 쓰는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자기 목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결핍성을 극복하려는 작용이기 때문에 자기 초월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어쨌건 인간을 포함해서 인간 아닌 생명들 역시 생명이기만 하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러한 목적을 다 가지고 있다 라고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든 생명의 본래적 가치는 생명이 자기 목적성을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객관적 사실에서 비롯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자기 목적으로서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가치 우열을 가릴 수 없지요. 자, 그러니 인간이 생명체들 사이에 특별한 우선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즉, 특정 생명이 다른 생명보다 우월하여 더 큰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인간과 인간 이외의 생명은 본래적 가치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칭위에 놓이게 됩니다. 자, 우리 요나스의 견해에 따르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생명은 자기 목적으로서 살려고 애를 쓰는, 자기를 보존하려고 애를 쓰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생명이기만 하면 이러한 자기 목적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이 생명의 본성이다. 자, 이 자기 목적, 살려고 애쓰는 경향성, 자신이 생명을 보존하려고 애를 쓰는 경향성, 이 자기 목적을 근거로 모든 생명이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가치가 있다. 그것 자체가 가치다. 인간이든 인간 아닌 생명이든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작용 자체가, 살려고 애를 쓴다는 그 작용 자체가 가치가 있다. 이것을 요나스는 본래적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생명은 다 이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이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떤 생명이 더 우월하고 어떤 생명은 덜 우월한지, 즉 가치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본래적 가치, 자기 목적, 즉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자기 목적이라는 본래적 가치를 갖고 있기만 하면 그 자체로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다. 우열을 가릴 수 없다. 그러니 인간과 인간 아닌 인간 이외의 생명 모두 이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인간이 인간 아닌 생명보다 우월해 라고 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스는 이 목적론적 생명관의 연장선상에서 목적론적 생명관의 연장선, 즉 자기 목적을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다. 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본래적 가치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본래적 가치를 모든 생명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들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목적론적 생명관을 바탕으로 인간은 책임의 대상을 인간 사이 상호관계에서 지구 생태계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애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의 생존을 위해서도 애를 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목적을 초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덕적 존재입니다.
이러한 자기 초월성으로서 도덕성은 두 측면이 얽혀서 작용합니다. 즉 객관적 측면의 도덕성과 주관적 측면의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을 바탕으로 책임의 대상을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태계, 즉 자연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나스는 생명의 본래적 가치로서 자기 목적, 즉 살려고 애쓰는 경향성을 생명의 이 본래적 가치로 설정하고 생명들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목적론적 생명관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이외의 생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을 하는 셈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런데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 아닌 생명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근거를 인간 아닌 생명도 본래적 가치, 인간과 동등하게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간 아닌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을 합니다. 즉 인간 책임의 지평을 인간을 포함해서 인간 아닌 생명, 즉 지구 생태계로까지 확장해야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는 셈이죠. 무엇을 근거로? 바로 생명의 본래적 가치를 근거로 그렇게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 아닌 생명은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은 그 인간 아닌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인간 아닌 생명은 자기의 생존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인간은 인간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인간 아닌 생명에 대해서도 그 생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살려고 애쓰는 그 경향성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좋아? 인간이 인간 아닌 생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왜? 인간 아닌 생명도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자,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인간 아닌 생명에 대해서까지 그러한 본래적 가치를 보존시켜 주려고 할 수 있느냐? 또 왜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되는가? 그 근거를 요나스는 도덕적 존재에서 찾고 있어요. 인간 아닌 생명은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런데 인간만큼은 예외적으로 인간 아닌 생명의 그 본래적 가치를 지켜주려고 보존해 주려고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바로 인간은 예외적으로 인간 자신의 생존뿐만 아니라 인간 이외의 생존을 위해서도 애를 쓸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다른 인간 아닌 다른 생명들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인간 아닌 다른 생명은 자기의 생명 보존에만 관심이 있는데 인간만이 다른 생명의 생존을 위해서도 애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를 넘어서는 존재에 대해서까지, 자기를 넘어서는 존재의 생존에 대해서까지 애를 쓸 수 있는, 즉 자기를 초월하는 그런 이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인간은 도덕적 존재라는 겁니다. 도덕적 존재이다. 자, 어떻게 그러면 좋다. 인간 아닌 생명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 아닌 생명은 인간이 살려고 애쓰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유일하게 인간만이 인간 아닌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의 생존이 이루어지도록 애를 써줄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해서 인간 아닌 생명에 대해서까지 그 책임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다. 이러한 도덕적 존재가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하면서 이 인간의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도덕성을 두 측면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객관적 측면이고 두 번째가 주관적 측면인데 먼저 객관적 측면은 무엇이고 주관적 측면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객관적 측면의 도덕성은 이성의 능력을 바탕으로 생명의 본래적 가치를 통찰합니다. 이 본래적 가치를 정당한 도구로 삼아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마땅히 보존해야 한다는 당위로서 도덕 법칙을 확립하지요. 결국 도덕성의 객관적 측면은 이성의 능력으로 도덕 법칙을 정당화하는 원칙을 통찰하는 셈이지요. 자, 우리 요나스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인간 아닌 생명으로까지 책임의 범위를 확장해야 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지? 모든 생명은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인간만이 예외적으로 인간 아닌 다른 생명의 본래적 가치까지 지켜주려고 애를 쓸 수 있는 그런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이야. 자, 그럼 이 지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도덕적 존재로서의 그 인간이 가능한가? 바로 인간에게는 도덕성이 있어. 그 도덕성이 뭐냐? 첫 번째가 바로 객관적 측면이야. 객관적 측면은 이성의 능력을 바탕으로 생명이 살려고 애쓰는 그 본래적 가치가 있다는 걸 통찰할 수 있어. 이렇게 모든 생명은 살려고 애쓰는 본래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도덕 법칙, 즉 당위를 확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다음. 자, 주관적 측면의 도덕성은 감정을 바탕으로 도덕법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지를 고무쉽게 격려합니다. 즉 도덕성의 주관적 측면은 의지를 행동으로 추동하는 도덕적 감정이지요. 만약 도덕적 감정이 없다면 이성적 통찰로 도덕 법칙을 마련했다 할지라도 그 도덕 법칙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감정은 책임의 감정으로 볼 수 있죠. 인간 자신 2배의 생명을 외면하고 싶은 나약한 의지가 스물스물 고개를 쳐들 때 인간은 이 책임의 감정 덕분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보존하라는 이성의 명령에 따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나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의 객관적 측면, 즉 이성의 능력으로 모든 생명은 살려고 애쓴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 어떤 생명이 더 우월하고 덜 우월한지를 설정해서는 안 되고, 왜?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생명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모든 생명이 살려고 애쓴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즉 본래적 가치가 있구나라고 통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찰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마땅히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 법칙을 확립하는데 이 도덕 법칙이 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렇게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의지가 드라이브, 이 추동,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여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감정. 이 감정은 모든 생명의 가치를 마땅히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성이 파악한 도덕 법칙을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를 드라이브, 추동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책임의 감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바로 이 책임의 감정 덕분에 우리는 모든 생명의 가치를 마땅히 보존해야 한다는 그 도덕 법칙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자면 인간은 인간을 포함해서 인간 아닌 생명에 대해서도 책임의 지평을 확장시켜야 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 이유는 인간 아닌 생명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본래적 가치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 즉 살려고 애쓴다는 측면을 바탕으로 살려고 애쓰기만 하면 어떤 생명이 더 가치 있고 덜 가치 있다는 우열을 가릴 수 없어. 즉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 라고 하는 생명의 본래적 가치를 우리 이성으로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그것을 파악을 하고 나면 생명의 가치를 마땅히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 법칙을 세우게 되고 이때 우리의 감정을 바탕으로 그 도덕 법칙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드라이브, 추동이 된다. 그래서 이때 책임의 감정이 활성화되는데 결국 이 도덕성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이 얽혀서 우리는 인간을 포함한 인간 아닌 생명에 대해서까지 책임의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책임윤리의 책임의 지평 확장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책임의 대상을 확장하는 측면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살펴보았고 이제부터는 그 책임의 시점을 현재에서 미래로 확장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방법이 뭔가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 방법과 관련하여 요나스가 결국 도덕성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이 얽혀서 인간은 책임의 대상을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태계 즉 자연으로 확장할 수 있는 셈이죠. 자, 이어서 우리는 공포의 발견술을 통해 책임의 시점을 가까운 현재에서 떨어진 미래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 공포의 발견술은 과학기술로 인한 비극적 미래상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일깨우는 기술입니다. 단 여기서 공포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차원이 아니라 생명의 본래적 가치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염려와 근심은 행위를 회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방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고무하고 격려하지요. 그래서 공포의 발견술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생태계 파멸의 재앙을 예견하여 우리의 각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이어서 책임의 지평을 확장하는 측면과 관련하여 책임의 대상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이 방법을 요나스의 생명관과 그 생명관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인간의 도덕성을 통해서 책임의 대상을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태계, 자연 전체를 확장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정리를 했고 이어서 책임의 시점을 어떻게 현재에서 미래로 확장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요나스는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하는 이 테크닉을 제시하고 있어요. 공포의 발견술은 무엇인가? 자, 이것은 긍정적인 미래상을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미래상, 파국적인 미래상, 종말론적인 미래상을 그러한 미래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러한 비극적 미래상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염려하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즉, 그 종말론적인 미래상은 무엇인가? 즉, 생명의 본래 가치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차원의 에, 그러한 차원의 공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염려와 비극적 미래상에 대한 종말론적 미래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의 바탕을 둔 공포의 감정, 공포의 느낌을 우리가 그러한 느낌에 직면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종말론적 미래상에 갇혀서 파멸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바로 그러한 종말론적 미래상을 예방할 수 있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취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유토피아적, 낙관적 미래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비극적, 종말론적 미래상을 인류에게 보여주어서 인류가 그러한 종말론적 미래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여 뭔가 이러한 종말론적 미래상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의 느낌, 바로 그것이 공포의 느낌이고, 이러한 공포의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테크닉이 바로 공포의 이 발견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과학기술의 미래상을 구원을 예측하는 측면과 불행을 예측하는 측면으로 구분할 때, 불행을 예측하는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기술이 바로 공포의 발견술입니다. 자, 그래서 공포의 발견술은 미래의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몰락의 과정에 직면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기미, 즉 종말의 징조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인류는 종말의 징조가 현실이 되는 파멸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적극적 조치는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생존을 확보할 수 있는 성찰의 과정 없이 질주하는 과학기술의 제동장치를 거는 것이죠. 즉,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예측될 경우 우리는 무모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태도를 취합니다. 결국 공포의 발견술은 인류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불행한 상황을 예측하도록 하여 그러한 불행이 실제 현실이 되지 않도록 행동하기 이끄는 전략인 셈이죠. 자, 그래서 앞서 일정 부분 정리를 했듯이 이 공포의 발견술은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낙관적 예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미래라고 하는 불행의 종말론적 미래상이라고 하는 불행을 예언하는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즉 우리 인류가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몰락의 과정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한 종말론적 징조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류는 각성을 일으켜서 그러한 파멸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예방적인 적극적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 적극적 조치는 무엇이냐? 바로 이 과학기술의 제동장치를 거는 것이죠. 즉 결국 공포의 발견술은 종말론적 징조에 대한 공포의 느낌을 유발하여 그 공포의 느낌을 바탕으로 종말론적 징조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인류가 예방적 조치를 취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종말론적인 미래의 사태에 대한 예방을 강조하는 공포의 발견술을 고려할 때 책임 윤리는 이미 실행한 행위가 아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향합니다. 물론 그 책임의 대상은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태계지요. 즉 미래 세대의 생명이 위험에 직면하는 것을 예방하고 그 생명이 처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배려하는 차원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요나스는 공포의 발견수를 통해서 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비극적 상황에 대해서 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인류를 각성시킬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공포의 발견수를 고려할 때 결국 공포의 발견수의 초점은 가까운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초점이 있습니다. 미래에. 즉 기존의 전통적인 윤리는 어떤 행위의 결과가 있으면 어떤 행위를 이미 실행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라는 행위를 했고 그 거짓말이라는 행위를 혹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이미 했다. 이미 한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지 당신이 거짓말을 할 것까지 예측해서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즉 아직 행위하지 않은 행위할 수도 있지만 그런 행위가 미래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아직 행위하지 않은 행위의 결과에 대해 아직 행위로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전통윤리의 관점이었어요. 이거는 우리 아주 상식적 직관이죠. 너에게 책임을 물을 거야. 왜냐하면 너가 미래에 이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내가 너한테 책임을 물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전통윤리의 관점 그리고 우리의 상식적 직관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책임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공포의 발견술이 미래의 비관적 전망에 대해서 각성을 일으키게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즉 미래의 비관적 전망에 대해서 예방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이 요나스가 말하는 책임은 이미 실행한 행위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미래의 행위, 미래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책임? 미래 세대의 생명이 위험에 직면한 것을 예방하고 그 생명이 처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배려하는 즉 예방과 배려 차원의 책임을 미래적인 사태까지 묻는다는 것이죠. 자, 결국 이 책임윤리는 사후적 책임보다는 사전적 책임을 강조하는 예방의 원칙을 따르는 셈이죠. 즉 특정한 활동이 인간의 건강 혹은 환경에 치명적이거나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직면할 경우 그 특정 활동과 관련한 그 특정 활동과 발생 가능한 해악사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거나 인과관계 정도가 약하여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해악의 가능성을 피할 수 있는 예방 척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학적 증거가 빈약하다 할지라도 과학기술이 생명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면 사후적 책임은 행위에 따른 결과가 발생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따른 결과가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예견하여 책임을 묻는 사전적 책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요나스는 공포의 발견수를 통해서 미래의 비극적 미래상을 보여주고 그 비극적인 미래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관점을 고려할 때 요나스가 말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사후적 책임이 아니라 이미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는 즉 사전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부정적 결과를 예견해서 그러한 부정적 결과에 직면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는 차원까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전에 그러한 비극적 종말론적 미래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스가 말하는 책임은
이미 발생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사후적 책임이 아니라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결과에 대해서 미리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사전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적 책임을 강조하는 요나스 입장을 예방의 원칙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